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승구 교수입니다. 오늘 경제학으로 풀어보는 부자들의 DNA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제목은 젊음이냐 돈이냐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1930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만으로 93세이시고요. 현재 재산이 얼마 전에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145조 원이나 되신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산 규모입니다. 그냥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놓고 2% 받는다고 해도 하루에 250억 원씩 써야 그 이자를 간신히 다 씁니다. 145조 원이라는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쓰려고 해도 하루에 250억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93세의 세계적인 부자이신 워렌 버핏과 지금 몸과 재산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바꾸실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아무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니 그렇게 부자이면 뭐합니까? 지금 93세이면 너무 나이가 먹어서 돈을 다 즐길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은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돈 이외에 저희는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를 생각하는 학문이고요. 그 중에 중요한 한 요소가 돈일 뿐입니다. 또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미국의 이제 돌아가신 어떤 이런 노인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던 적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평생 하신 일은 사실 이분 살아계셨을 때는 미국의 그 누구도 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님이라는 사람을 알질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네에 있는 자기가 자주 다니던 도서관에 자기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의 기부 액수가 지금 보니까 무슨 80억 원 정도를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80억 원을 기부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분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 집안에 아무도 대학을 간 사람이 없고 본인도 대학을 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직업 평생 가진 거라고는 젊어서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주고 간단한 정비 작업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백화점에 자벽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유소나 백화점 자벽부로 일을 해서 어떻게 결국 100억 정도의 돈을 마련해서 20억 정도는 자기 가족에게 남겨주고 80억 원을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셨을까요? 이분은 92세까지 장수를 하시면서 평생 자기 수입이 많진 않지만 그 수입을 아껴가면서 저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92세니까 한 20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세부터 하셨다 그러면 70년 넘게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을 정기 예금도 들었지만 또 이제 주식 같은 데 우량주에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지 않은 수입도 70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100억을 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어쩌면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이 시간, 젊음, 이것을 어떻게 잘 매니지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행복한 삶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제가 큰 전제 하에서 오늘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 요즘 물어봅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또는 내 와이프가 또 내 남편이 몇 살에 죽을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그러신 적이 없으시면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저랑 제 아내는 일주일에도 서너 번은 도대체 내가 몇 살에 죽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입니다. 사실은 나는 한 70까지 살 거야 라고 해서 70까지 살 정도의 돈을 마련했는데 글쎄 운이 좋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막 90까지 살게 되면요. 나이를 오래 살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70살 정도까지 살 자금만 마련된 상태에서 90까지 살면 그 70살 이후의 20년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겠죠. 반면에 나는 90살까지 살 것 같아 라고 준비했는데 70세도 되기 전에 죽으면 그 막대한 재산이 다 물거품이 되고 자기가 사용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몇 살에 죽을지 이것이 가장 궁금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모든 투자나 경제 행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경제학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내가 얼마의 돈을 쓰고 내일 얼마의 돈을 쓰고 모레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면 이것은 올바른 경제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가 죽는 날까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며 그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라이프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인 것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자녀 교육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게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걸 저희가 컨틴전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컨틴전시 또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 각각의 어느 정도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경제학을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진실이 아니고요.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당신이 버는 돈을 가지고 평생토록 어떻게 부족함 없이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이란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학생들 20년 넘게 상담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그 고민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노력은 하고 싶지 않은데 성공은 하고 싶다. 정말 고민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노력하지 않고 놀면서 성공을 포기하거나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얘기가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노력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죠. 반대로 배짱이는 여름에 일하지 않고 아주 인생을 즐기면서 놀다가 겨울이 되면 춥고 배고파서 죽고 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개미가 훌륭한 사람이고 배짱이가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개미는 개미대로의 논리가 있고 배짱이는 배짱이대로의 논리가 있는 거죠. 다만 배짱이가 만약에 나는 인생의 계획이 늙어서 배부르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젊음을 누리는 것이 좋다. 저렇게 개미처럼 젊은 날에 즐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생만 하고 나중에 그래서 겨울에 좀 따뜻하게 살아봐야 그 좋은 젊은 시절 여름철을 다 보내면 무슨 그게 낙이겠냐라고 만약에 배짱이가 생각했다면 배짱이 역시 경제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만 배짱이가 겨울은 난 몰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라고 여름에 놀다가 막상 겨울이 닥쳐서 겨울에 이렇게 춥고 내가 배고프게 됐구나 라고 후회한다면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는 젊은 시절이 더 중요하고 또는 노후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자기의 선택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미리미리 그래 나는 여름에 놀고 겨울에는 그냥 사라질 거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배짱이가 된다면 그 또한 훌륭한 경제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가난해지는 계획을 세우고 가난해지면 그것 또한 훌륭한 경제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 중에 이제 요게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그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ffense gets the glory, but the defense gets the victory 라는 겁니다. 공격수가 모든 영광과 인기를 다 갖지만 사실 게임을 승리로 가져오는 것은 수비수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축구 선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고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공격수죠. 예, 우리가 스포츠에서 인기 스타라고 하면 모두 점수를 넣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수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격수들이 꾸준히 점수를 내주면 참 좋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어느 날 막 5골을 넣고 그래서 환호성을 받지만 그럼 매 경기 5골을 넣느냐? 어떤 때는 손흥민 선수가 5골을 넣어서 5대 0으로 이기지만 어떤 때는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못 넣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대 1로 지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5골을 넣지 말고 3골만 넣고 0대 1로 질 때 2골을 넣어서 2대 1로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골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원할 때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고요. 상당 부분 운에 좌우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돈을 번다는 거는 공격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듯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번다는 것은 운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수비가 결국은 축구 경기에서도 골을 넣는 거는 운이 좋을 때는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지만 그럴 때만 경기에 이기면 그 팀은 절대 우승을 못하고요. 아주 적의 공격을 조직적으로 잘 막아서 적은 점수를 내주는 그런 팀들이 이기기 때문에 승리는 결국 수비가 가져오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생겼는데요. 이 수비는 운도 작용하지만 운보다는 조직력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부자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에 10억을 번다고 그러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1년에 20억을 쓴다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빚장이에게 쫓기는 아주 신용불량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밖에 못 벌지만 가족들이 열심히 절약해서 3천만 원만 쓰고 매년 2천만 원을 절약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아까 10억 벌어서 20억 쓰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버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약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번 돈 이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계속 저축해 나간다면 앞에서 우리가 본 로널드 제임스 리드 선생님처럼 돈을 비록 그 주유소 직원, 백화점의 자벽부 같은 일을 해서도 자기가 번 돈보다 그 돈이 크진 않지만 덜 쓰고 나머지 돈을 계속 저축해 나가면 누구나 노후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술, 담배가 건강에 나쁘죠? 네,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요. 술, 담배가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그까짓 게 얼마나 들겠어 라고 하지만 매달 10만 원, 20만 원,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월 그거보다 더 쓰실 텐데요. 그 돈을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20세부터 그렇게 적금을 들어서 60세에 은퇴했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돈만으로도 노후 보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에서 이렇게 자기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과 절약을 함에 있어서 가족끼리 상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저도 아까 제 아내와 우리 몇 살에 죽을 것 같냐?
그럼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부부 사이에도 하고 자녀들과도 하고 하면서 이 돈에 대한 개념, 요새 경제 교육이 많이 떠오르는 화두인데요. 경제 교육이 그냥 멀리 있는 미국에 누가 어떻게 돈을 썼다 이거 갖고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자녀들이 집을 살 때 보탬이 되고 우리가 노년에 의료비에 보탬이 될까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논의를 하면 우리 아빠는 너무 짠돌이야, 우리 엄마는 돈을 너무 펑펑 써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들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 그것이 경제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발자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는 자기 번 돈보다 쓴 돈이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 얼마를 썼는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25년 조금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가계부를 쓰자고 해서 지금 저희 엑셀 파일을 보시면 25년간 인원 한 장 쓴 것을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대신 이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마음 놓고 쓰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친구 밥을 한번 사주고 제 아내가 무슨 옷을 한 벌 사고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 이거 왜 밥을 샀냐, 왜 옷을 샀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그거를 적기만 하자. 그래서 그냥 적어만 놓자라는 그 합의하에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걸 서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작년 5월보다 금년 5월에 지출이 너무 늘었다. 무슨 일인가? 라고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번에 이런 지출 때문에 요번 달에 지출이 많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이렇게 지출이 계속 늘어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살을 좀 빼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이 계속 찔 때 절대로 안 한 게 뭐냐면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체중이 느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죠. 근데 마음을 굳게 먹고 매일 아침에 체중을 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반성도 되고 어제 내가 뭘 먹었길래 오늘 체중이 늘었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가계부도 똑같은 겁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적지도 않으면서 나는 정말 아껴 살아라고 하는데 막상 가계부를 적고 나면 내가 이렇게 줄일 곳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착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학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막 쓰면서도 자기는 절약하고 산다는 그런 착각을 자기 자신이 자꾸 자신에게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라도 모든 가족이 합의해서 가계부를 적는 게 건전한 경제생활의 제1보이고 그걸 적음으로써 전 가족이 경제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혼자서 경제 개념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가계부를 적으면서 경제 개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과 지출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는 이 소득은 파도입니다. 파도. 항상 돈을 잘 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돈을 못 벌고요. 또 은퇴를 해서 노인이 되면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하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올 때 밥을 많이 먹고 돈이 안 들어오면 밥을 한 끼도 안 먹을 수 있지 않고 인간은 항상 일정한 부분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도처럼 넘실대는 불규칙한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일정한 지출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경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총균세라는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경제학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음식물들이 있는데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의 모든 인류가 쌀하고 밀을 주식으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가능하겠지만 이 총균서에서는 쌀하고 밀이 선택된 데에는 이 쌀과 밀의 보존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쌀과 밀은 이제 그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시절에 자랄 수 있는데 항상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항상 그 지역에는 인도나 중동 지역에서 쌀과 밀이 나왔을 때 여기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건기 동안 야생에서 자기 혼자 버텨야 다시 비가 올 때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기를 버티기 위해서 쌀과 밀은 몇 달 동안 그냥 그 들판에 버려져서도 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썩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나 과일을 그냥 상온에 놔두면 며칠 가지 않고 바로 썩어버립니다. 근데 쌀이나 밀은 그냥 상온에 놔둬도 쥐나 이런 것들만 잘 막아주면 썩질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시 인간들이 살 때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곡물을 채취할 때 매일매일 먹을거리가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매일 막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잡다가도 한 달 동안 멧돼지가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라는 거는 영양분도 많고 좋은 음식이지만 이러다가는 한 달 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쌀과 밀은 일단 한번 수확을 해놓으면 그것이 보존기간이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잘 남겨뒀다가 계획을 세워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금융의 역할은 뭐냐?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이 많았을 때 조금 떼어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5점을 넣었을 때 거기서 2점을 떼어내서 한 골도 못 넣었을 때 그 2점을 넘겨서 2대1로, 0대1로 치는 게 아니라 2대1로 이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식량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때 이거를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시기가 좋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가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금융이고, 이 금융은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와 같은, 그래서 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냉장고가 없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매일 들과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시장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될지 모르는데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장을 봐도 일주일 동안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경제, 부에 대한 접근을 해가시면 막연히 내가 어떻게 일확천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답이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운에 좌우되기보다는 자기 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저도 경제학자지만 제가 무슨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와이프랑 상의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해갖고 90, 100살까지 살게 되면 의학이 발달해서 정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을 하다가 사실은 종신연금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신연금 아닌 것까지 포함하면 저희 부부가 한 10개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래 살아도 그럼 저희가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저희가 오래 산 만큼 돈을 줘야 되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요. 뭔가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래 살아도 그 연금 보험에 의해서 좀 매달 나오는 돈으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 중에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 근로소득이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한
근로소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옆에 집 아빠는 큰 빌딩이 있대. 근데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아빠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은행 이자가 2%라고 하면 이건 우리 아빠가 마치 25억짜리 정기예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25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놔야지 이자가 1년에 5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25억짜리 꼬마 빌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두 분이 다 꼬마 빌딩이면 사실은 옆에 한 50억짜리 빌딩이 있는 집이나 아빠, 엄마가 각각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우리 집이나 똑같은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이 작아 보여도 그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수입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렇게 빌딩이 많아서 부자라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봉을 꼬박꼬박 받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꼬마 빌딩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꼬마 빌딩을 하나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빌딩을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물이 새지 않고 무슨 빌딩이 금이 가지 않았나 맨날 점검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마치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억 원을 벌어오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아빠는 50억 원짜리 꼬마 빌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50억 원짜리 꼬마 빌딩인 아빠를 잘 수리하고 관리하고 꼬마 빌딩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빌딩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에게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란 이름의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계속 몇 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잘 건강도 관리해주고 정신적으로도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재테크의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술, 담배 얘기도 나왔는데 술, 담배가 지출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꼬마 빌딩에 중요한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금을 가게 만드는, 즉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경제학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 결국은 돈에 관련되고 술, 담배도 돈에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어떻게 자기가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5천만 원을 버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5억을 버는 빌딩이 있습니다. 5억 정도 벌면 이제 꼬마 빌딩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수백억 원대의 빌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조그마 빌딩이고 어떤 사람은 대형 빌딩이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클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은 부모님이 자꾸 공부해라 하시는데 이렇게 머릿속의 지식의 차이, 기술의 차이를 오랫동안 남보다 더 노력을 해서 오랫동안 지식과 기술을 축적한 사람은 당연히 그것이 그냥 지식과 기술일 뿐만 아니라 빌딩이 마치 커져서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큰 빌딩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경제교육을 시키겠다 이러신 부모님도 계신데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뛰어난 경제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머릿속의 지식과 능력은 누가 사기를 해서 뺏어갈 수도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빌딩이 있다고 그러면 사기를 당해서 빌딩을 날리거나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지식은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더라도 그 돈이 될 수 있는 머릿속의 지식, 또는 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금도 비슷한데요. 연금은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 갖고 사기를 당하려고 해도 연금은 매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하기도 참 힘든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해서 똑같은 자산이 아니라 이게 안정된 돈이냐 또는 뭐 어떤 위험성을 동반한 돈이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또 훨씬 더 나은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독자분들 중에 좀 젊으신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올해 수천 명의 제자를 이제 배출하다 보니까 그 졸업생들과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지금 취직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2년 동안 그 졸업생이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을 했을까요? 하지만 제가 그 제자에게 해주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노력을 해봐라. 네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을 완벽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10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너는 지금 2년을 해서 한 2가지 능력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면 물론 네가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2년 전에 비해서는 너는 노력도 했고 능력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 어떤 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10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너는 아직 8가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결국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10개 필요한데 9개 가진 사람이나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 10개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는 순간 옆에서 봤을 때 드디어 해냈구나 라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그래 너는 지금은 능력이 몇 년 전엔 0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실패했지만 능력이 10분의 9까지 늘어났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노력이 계속 들어가고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그 기간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버텨내야지 그 다음에 성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경사면처럼 계속 들어가지만 성공은 오랫동안 하나도 변함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계단이 점프하듯이 껑충 성공이 다가오는 그런 것이 인간 세계에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올 때까지, 성공의 계단에 자기가 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참고 견디는 것 또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이걸 참지 못하면 결국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근로소득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게 돼서 오히려 더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징기스칸 예를 갑자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의 칸이죠. 그래서 몽골을 통일하고 사실은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여기까지 러시아까지 침공한 정말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정말 조그만 지역이고 몽골에 비해서 징기스칸이 정복한 몽골 이외에 러시아, 인도, 이라크, 이란, 중국 북부 이런 지역은 엄청난 지역이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징기스칸은 거의 생애의 대부분을 세계 정복에 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나이가 49세였다고 합니다. 10대에 한 열 몇 살에 아버님을 잃고 징기스칸이 10대 초반에 부족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징기스칸은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몽골을 통일하는 데 바칩니다. 인생 대부분을 여기에 쓴 거예요. 65세에 죽는데 50세까지는 몽골 통일에만 쓰고 마지막 15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징기스칸에 있어서도 성공은 아주 처음에는 우리가 말한 계단식처럼 거의 성과가 없다가 일정 수준에 이른 다음에 성공이 크게 왔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단 10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능력 10가지 다 갖추는 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일단 10가지 능력을 갖춘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든 프로젝트에서 거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을 견디고
자기가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 돈을 버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한 거죠. 이 종잣돈을 급하게 마련한다고 무슨 도박을 한다거나 돈을 꾸어서 한다거나 이러다가 정말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자기가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10년 이상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몇 억을 마련하면 그 종잣돈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제자 중에도 직장 취직하자마자 또는 심지어 학부 학생이 막 투자를 한다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잘 되냐? 그러면 저 2배로 늘렸습니다. 이익을 2배나 받습니다. 그럼 원래 돈이 어디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투자한 돈이 50만 원,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2배로 늘리면 200만 원이죠. 물론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그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늘리려고 이 학생은 수업도 소홀히 하고 매일 밤마다 이것저것 연구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이 학생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자격증 시험을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그거는 이 100만 원에 비할 수 없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갖고 열심히 2배로 늘리기보다는 1억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그 다음에 20% 이득만 받아도 그럼 2천만 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일단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투자의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나 이렇게 돼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물론 교수가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대학원생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입이 꽤 많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무님, 상무님, 임원 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월급이 그렇게 늘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분들은 많은 소득을 올리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월급 받아서 언제 돈을 벌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식은 운에 의해서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위가 올라가면 좋은 게요. 그 지위가 올라가기 전에는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돈을 벌려면 운이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장 때 또는 일반 사원 때 만나는 친구들과 나중에 임원이 되거나 높은 위치에 되었을 때 만나는 친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확실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위가 올라가면 이점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승진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눈앞에 지금 젊어서 내가 20대, 30대에 큰 돈을 만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투자하는 제가 어디 책에서 읽어보니까 워렌 버핏도 지금 145조를 벌었지만 그거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보도 많고 투자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더 돈을 벌기가 쉬워진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이 성공이나 돈을 버는데 제일 중요한 건 능력과 노력이겠지만 또 하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나는 정말 한번 망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그 용기가 있다라는 분이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당신이 나는 절대로 도박 같은 건 하지 않아. 나는 그냥 정기예금만 들어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서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2억을 받고요.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게임은 당연히 기대값이 1억입니다. 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럼 2억을 받기 때문에요. 근데 이 게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으면 1억 원을 내고 참여하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참여하실까요? 딱 한 번밖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을 냈으니까 앞면이 나오면 2억을 받아서 2억 빼기 1억, 1억의 이익을 보지만 뒷면이 나오면 1억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그런 게임을 왜 해? 1억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참여를 안 하니까 이 주관하는 사람이 8천만 원만 내고 참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참여하실까요? 몇 분은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제 경험에는 8천만 원 참여를 안 하십니다. 6천만 원을 낮추면 어떨까요? 6천만 원을 낮췄는데 앞면이 나오면 2억, 뒷면이 나오면 6천만 원을 날리는 거니까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마 가족끼리 이걸 테스트해 보면 1억 원이라도 난 내고 하겠다라는 사람부터 나는 1,000만 원도 1,000만 원 내라고 해도 이 경기 안 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액수가 큰 분은 위험을 감수해서 2억 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으신 분이고, 반면에 나는 1,000만 원을 내고라도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도박성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시려는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제 계획, 투자 계획에 모든 사람을 위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1,000만 원 내고라도 이 동전 던지기에 참여를 못하겠다라는 분은 그분에 맞는 정기예금이나 연금 가입 같은 그런 상품을 해야 되고요. 저도 그쪽에 속하는데, 아니면 나는 8천만 원을 내고라도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은 또 답답하게 조금씩 저축하는 게 맞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기법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유튜브, 머니 유튜브에도 그런 거를 소개하는 코너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하시기 전에 자기의 위험 감수성이 얼마인지를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진짜 짧고 굵게 한번 가볼 거냐, 아니면 가늘더라도 길게 가볼 거냐, 이런 위험 감수를 어느 정도 할 거냐를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해야지, 그 판단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뭘로 큰 돈을 벌었겠다라고 하면 거기 솔깃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빚을 지면서는 정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내 돈이라도 그 돈을 모두 잃으면 내가 밤에 밤잠을 못 잘 정도다라는 액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 조금 넘는 수준에서만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내 재산에서 한 10% 정도는 10%도 안 되나요? 10% 정도는 잃더라도 내가 밤에 잠을 이루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라고 그러면 아마 밤에 뒤척뒤척 잠을 못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좀 안정적이고 위험을 너무 테이크하지 않는 습성이라면 과도한 위험을 떠안는 투자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많이 믿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조급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먹으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공을 들여서 돈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그 후자의 방법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시간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라는 옛말이 있죠. 일체유심조라고. 결국 투자나 경제생활의 성공 여부도 자기 자신에게 달린 면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팔을 이렇게 올리고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열심히 뛰어가고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특히 숨쉬기 어떻습니까? 제가 숨을 크게 쉬었다 내쉬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폐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때 폐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의 허파는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허파는 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숨을 안 쉬고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숨을 5분 동안 참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5분 동안 참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허파는 1분 정도 지나면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은 나의 것이고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그 자체도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우리 몸속에 충동이 있고 게으름, 식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 계획을 세운 나의 이 뇌를 따르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자기가 세운 경제 계획을 잘 따라가도록 나 자신부터 하는, 그리고 나 자신이 통제된 다음에는 우리 가족과 잘 얘기해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꼭 내 경제 계획이 나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 다 어떤 앞으로 미래 계획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것을 잘 따르도록 하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또는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잘 해소해서 자기가 세운 경제 계획 자체가 가족의 합의하에 잘 세워지고 또 나의 적성에 맞게 나의 몸이 따를 수 있을 수준으로 잘 세워지고 그것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옳다는 방향으로 가끔 가지 않는가라는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 경제 계획을 따라 하시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아까 제가 얘기한 평생 자기의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래, 나는 배짱이 계획을 세웠어. 나는 겨울에 춥기로 생각하고 여름에 논 거야 라고 스스로 납득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되고 모자름이 없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경제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